335페이지죠. 위험부담입니다. 이게 위험부담, 말 자체가 어렵죠. 위험부담 이렇게 하는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 위험이란 것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 물건이 없어졌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은 여기서 위험이란 것은 대가의 위험이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십시다.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즉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물건이 멸실됐을 때 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가의 위험이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대가의 위험, 이렇게 대가의 위험이다. 자, 그러면 이 위험 부담은 어떨 때 발생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33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거예요. 위험 부담의 의 났죠. 자,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요. 쌍무 계약에 의해서 대가적 채무가 생겼겠죠. 그런데 그 채무 중에 어느 하나가 후발적 불능이 발생되어서 목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자, 대가적 채무 중에 어느 하나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 불능이 이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죠. 되겠죠? 이 후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채무자가 잘못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책. 자, 이런 경우에 상대방의 채무인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예요. 이것을 위험부담의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험부담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쌍무계약상 채무가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 그 불능을 살펴보니까 채무자는 잘못한 게 없더라.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될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당사자는 잘못한 게 없더라 라고 할 때 이때 우리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위험을 부담할까? 자, 여기에요.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해라 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렇게 해요. 채무자 위험 부담. 어떨 때 보면 채무자 위험 부담이냐? 이걸 전제로 합니다. 이걸 전제로. 이때 쌍방 무책에 의하여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을 때다. 쌍방이, 그러면 뭐예요? 계약 양 당사자, 쌍무계약에서 계약 양 당사자 잘못 없는 상태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당해 목적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채무자, 그 채무자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해서 그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목적물 인도할 의무, 그것이 이행 불능됐잖아요. 불능. 이 채무자의 채무가 불능이 되는데 그 불능이 쌍방 모두의 잘못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야, 너 채무 이행해. 내한테. 이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얘기겠죠? 갑이 예컨대 건물 하나 을한테 예컨대 10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매매 계약을 하고 난 후에 이 목적물인 건물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즉 매도인 갑도 잘못이 없고 매수인 을도 잘못이 없는 이유 모르는 상태에서 이 건물에 화재가 났어요. 전부 다 타버렸어요. 소실돼서 건물이 다 타버렸습니다. 소실. 후에 이러한 상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은 당의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후발적으로 불능됐죠. 이래 되겠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쌍방 무책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에 의해서 타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면 당의 갑은 채무자죠. 당의 목적물 인도해 줄 채무자는 이 사람 채무자. 이 사람 뭐예요? 그 목적물 인도받을 수 있는 채권자죠. 채권자. 이래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채무자도 채권자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쌍방무책이라는 뜻이에요. 갑도 잘못이 없고 을도 잘못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채무자는 자기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당의 채무 이전할 의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면책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도 이게 잘못을 안 했으니까 책임을 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갑이라는 채무자가 얘한테 야, 너 돈은 10억 줘라. 10억 지급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매수인의 채무 이행인 대금 10억을 내놔라 할 수가 없다 이거야. 돈 내놔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쌍방무책. 그러면 본인은 책임 면하고, 즉 소유권 넘겨줄 채무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한테 돈 10억 내놔라 할 수도 없다. 이게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건물 10억짜리 없어진 만큼 손실은 갑이 손실보죠. 그러면 채무자 스스로가 뭐예요? 이 물건이 없어지면 위험을 부담하죠. 그래서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고 그래요. 이때 채무자 위험 부담이 되려면 반드시 뭐예요? 쌍방이 무책이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랬을 때 그 효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효과. 자, 이것이 우리 교재는 336페이지예요. 537조 보죠.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가 바로 후발적 불능이죠. 쌍무계약을 체결한 뒤에 불가능하게 됐다. 후발적 불능이요. 그 불능의 쌍방 책임 없는 사유, 쌍방 무책임 사유에서 불능이 됐다라고 하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자, 채무자는 당의 목적을 인도해 줄 의무자는 상대방한테 대금 내놔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여기 있어요. 이 채무자가 지금 위험을 부담했잖아요. 그렇죠? 자, 채무자 위험 부담했는데 이 채무자의 위험을 상대방한테 이전시켜 볼 수 있어요. 채권자한테 넘겨버릴 수도 있다. 지금 현재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어요. 위험을 부담하고 있어요. 채무자가. 그럼 이것을 상대방 채권자한테 위험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는 시점이 있다는 거야. 이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점이 있다는 거야. 요 시점이 뭐냐 이거예요. 요 시점이 언제 난 거죠? 언제 기준으로 이전시키느냐? 요 시점, 이전 시점.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요. 원칙적으로 당의 그 물건의 인도 시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자, 다만 그 물건이 부동산인 때는 등기 이전과
당의 부동산 인도 중 먼저 이루어진 때입니다. 먼저 이루어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요 물건이 부동산일 때는, 등기를 이전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매도인이 당의 매매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를 먼저 매수인한테 넘겨줬다라고 하면 물건은 인도하지 않았지만 등기를 이전한 때부터 그 목적물이 멸실되면 쌍방이 책임 없는 사유로,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전했으니까. 위험을 이전해버렸으니까. 이런 이야기죠. 자, 위험을 이전한다는 것은 당의 목적물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위험이 이전됐다 이 말은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는 상대방한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을 받아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위험이 없어요. 그러나 채권자인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채무자 위험이 채권자 위험으로 이전되는 시점은 언제다? 물건을 인도할 때다. 그죠? 대원칙. 다만 부동산이 등기가 먼저 물건을 인도하는 것보다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등기를 먼저 해줬기 때문에 등기 이전한 때 그 물건이 멸실되면 그 손실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꼭 해두세요. 이것이 바로 337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위험의 이전 시기 해가지고요. 기억,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또는 인도 시에 위험이 채권자에 이전된다. 이렇게 썼는데 의미가 뭐냐? 등기 이전과 당의 목적물 인도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은 상대방한테 넘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위험 부담이라는 예외가 있죠. 자,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채무자 위험 부담. 그런데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 위험 부담. 이럴 때는 당연히 뭐겠어요? 채권자 잘못했을 때겠죠. 이게 의미가 그죠? 뭐냐면 쌍무 계약에서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는데 이 불능의 발생한 원인을 보니까 채권자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났더라. 여기에 근거했더라 이 말이죠. 채무자는 잘못 없고 말이죠. 채무자는 무책이고 채권자가 잘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물론 여기에 채권자 지체 안에는 수령 지체까지 포함합니다. 요 채권자 귀책 속에는 수령자 지체 중에, 즉 수령 지체는 채권자가 지체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받아줘야 되는데 받을 수 있음에도 안 받고 있는 거죠. 수령 지체 중에 쌍방 잘못 없는 상태로서 불능이 되더라도 이 불능이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예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효과는요. 자, 여기에 채무자는 무책이니까 자기는 면제돼요. 면책. 채무자는 면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면제됐는데 채권자는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상대방이 여기에 바로 채권자가 됩니다.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한테야 대금 내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건 당연하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자, 그것이 여러분 교재 337페이지에 보면 538조에 채권자 귀책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이렇게 해놓고 요 의미는 바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라는 의미고, 채권자가 위험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야 대금 이행하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게 바로 이행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이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일어났다라고 할 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하는 대신에 상대방한테 이행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아. 이거는 뭐냐,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잘못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됐더라도 채권자 네가 수령 주체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그대로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자 귀책과 같이 취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2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한다 했잖아요. 면하는 대신에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면하는 것에 근거해서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때 그 이익은 상대방한테 넘겨줘라. 그래야 정당하겠죠. 왜? 상대방한테 다 받았잖아요. 받을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요, 계약의 모습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인데 그 계약의 효과를 당사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 중의 일부를 제3자가 갖도록 계약 안에 약정한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이 계약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예컨대 이런 거 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한 10억 상당이 되는데요. 10억짜리인데 지금 병한테 채무를 돈을 빌린 적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금전 소비대차 예를 들어 볼게요. 금전 소비대차에서 돈을 10억 채무를 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10억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변제기가 도래왔어요. 그러니까 변제기가 도래하니까 지금 현재 돈이 안 되니까 10억짜리 토지를 처분해가지고 이걸 처분해서 병한테 대금을 받아서 병한테 이제 변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금으로. 자, 그런데 마침 이라는 사람이 사겠대요.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억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이렇게 약속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있다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보통 경우에는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종결돼요.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은 을로부터 받은 대금 10억 원을 가지고 병한테 변제하면 되죠. 변제하면 갑과 병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상의 채권 채무 관계도 종결되죠. 그래서 갑, 을, 병 사이의 법률 관계가 드디어 모두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여기 10억이요. 대금 10억 원을 을과 병 사이에 서로 잘 아는 사이네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야, 변제기 날짜에 보니까 내가 소유권 그때 넘겨줄 테니까 대금 10억 원은 을 매수인 너가 직접 병한테 지급해라. 대금 10억 원을 여기에 대한 약정을 별도로 했다는 거죠. 을이 직접 병한테 지급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런 약정을 하니까 을이 좋아 그렇게 하지 뭐.
친구한테 바로 내가 10억 줄 테니까 니는 그날 소유권 나한테 넘겨줘. 서로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면 이 약정에서 뭐예요? 가만히 있던 병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매매 계약상 대금 을에 대하여 병은 돈 10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익이 되도록 해놨죠. 여기 병에게 지급한다라는 이 약정 때문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예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병한테도 대금 10억 원에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네요. 권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 계약에서 나왔네요. 그럼 이 계약은 뭐냐? 결국은 병의 금전 10억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뭐예요?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인데요. 계약 당사자는 제3자인 병이 10억의 채권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요 계약 부분이요. 매매 계약 중에서 요 부분이 바로 제3자인 병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약을 붙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런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에 있는 을이 병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요 특약, 이 특약이기 때문인데 이 특약을 뭐라냐? 제3자 약관이라 그래요. 이 제3자 약관, 이런 형태의 약관이 있으면 이 계약 전체를 뭐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약은 누가 하나요? 여기는 갑과 을이 하는 거예요. 매매 계약. 이렇게, 그죠? 그럼 계약 당사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냐? 당사자는 갑과 을이 되겠죠. 여기 계약의 모습은 매매 계약입니다. 토지 매매 계약. 다만 그것은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병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뿐입니다. 자, 이때 이 제3자를 위한 계약 안에서 갑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을한테.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을 우리는 요약자, 약속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여기 있는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요청에 대해서 받아들였죠. 그렇게 내가 병한테 직접 줄게, 대금.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건 약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죠. 그래서 낙약자, 약정해달라고 승낙한 사람. 그래서 을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니까 낙약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이 낙약자는 뭐예요? 결국은 채무를 짊어지는 사람이죠. 채무자가 될 사람입니다. 왜요? 이 사람이 채권을 갖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죠? 즉, 병의 사람이 채권을 갖게 되면 을은 채무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채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법에는 채무자 이렇게 기준되어 있어요. 낙약자를. 그래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제3자죠, 뭐. 근데 제3자 특징을 보니까 뭐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이니까 수익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죠? 이름을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계약에서 효과는 뭐예요? 이 계약 내용, 여기에서 결정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매매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갑은 을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을은 병한테 대금 지급하는 거죠. 이렇게 갑한테 줘야 될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면 되죠. 요약서에 따라서, 그죠? 제3자 약관 때문에요. 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한번 보시죠. 339페이지. 자, 그 위에 보면 의에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 이외의 제3자에게 직접 권리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약속한 계약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해서 거기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이라든지 병존적 채무인수라든지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것이라든지 부담부 정리를 한다든지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 같은 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이났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성질은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그래요. 성질은 이 제3자 약관이 존재할 뿐이지 보통의 계약과 똑같습니다. 요게 제3자 약관, 여기에 특약을 하나 붙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 외에는 계약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명관계 내용 했는데 이것은 이름을 지은 거죠. 요게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우리는 보상관계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낙약자가 여기 있는 제3자인 수익자한테 급부이행, 실행하죠. 이렇게. 이 실행관계인데 이 실행행위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을 요약자로부터 받죠. 그래서 보상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 관계. 즉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대금은 갑이 받아야 되는데 병한테 주는 이 두 사람 사이 대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겠죠. 그래서 대가 관계가 됩니다. 그럼 대가관계는 보통 여기서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보상관계는, 그렇죠? 이 보상관계는 바로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보상관계는 곧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죠? 직접적인 영향관계입니다. 직접.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나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금융 소비대차 계약이다. 여기는. 그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인 매매계약과는 전혀 관계없죠. 따라서 여기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 없다. 무방하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가관계에 무효, 취소, 해제 등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가관계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보상관계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죠?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바로 영향을 미친다. 그죠? 왜?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니까 여기에 사기가 있다면 매매계약이 사기다는 거죠. 매매계약 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거죠. 만약에 보상관계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매매계약인 제3자를 위한 계약 안에 착오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관계 하자라는 것은 곧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그래요.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죠. 요 두 가지 개념만 또 관계만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자, 340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성립요건은 이거예요. 보통의 계약 안에 제3자 약관이 존재하면 제3자 약관, 즉 수익,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중에 이익이, 권리가 제3자한테 귀속되기로 당사자 약정이 존재하면 되는 거죠. 특약, 그죠? 그 특약 부분을 제3자 약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효과 볼까요? 제3자를 위한 계약 효과는 먼저요. 여기 있는 제3자의 지위, 병. 제3자의 지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바로 첫 번째, 형성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수익의 의사표시 이렇게.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하면 바로 제3자인 수익자에게 채권이 발생합니다. 권리가 확정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수익의 의사표시였어요. 그러면 이 수익의 의사표시에서 권리, 채권을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근거는 어디냐? 바로 여기 있죠. 제3자 약관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3자 지위는 뭐예요? 지금 수익의 의사표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해서 나와 있죠. 그게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알아두셔야겠죠. 형성권. 341페이지에 제일 위에 니은 동그라미 보세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에 제3자 지위는 바로 수익의 의사표시할 수 있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형성권. 이 수익 의사표시할 수 있는 권리인 형성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요, 제척기간 걸리겠죠. 10년입니다. 너무 길죠?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수익 의사표시. 이거는 수익 의사표시할 수 있는 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민법은요, 제척기간 1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나약자인 채무자가 수익자인 제3자한테 산당기간을 정해서 이익을 향수할 거냐 말 거냐, 이익 향수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여기에요. 채권이 채무자한테 있는데요. 즉 나약자한테 있는데요. 누구한테? 병한테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이거예요. 제척기간이 10년간 너무 길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산당기간을 줘서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 수익자가 제3자가 이익을 향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나약자에게 하지 않으면, 즉 나약자가 그 이익 향수에 대한 의사표시를 받지 못하면 이 병은 수익할 것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권리 의무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540조에 있죠. 이익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만약에 이 수익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는가? 이때는요, 수익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바로 채권 채무 관계가 확정된다. 그죠? 채권 채무 확정. 채권 채무 관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확정되니까 수익 의사표시 후에는 저기에 있는 요약자나 나약자가 합의로 당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죠. 이 채권 채무관계, 확정된 채권 채무관계를 바꿀 수 없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 이 수익자,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될 거니까. 이게 정리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저기에 있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권 행사, 취소권 행사, 해지권 행사, 만약 이런 권리 행사는 이것은 전부 다 계약 당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 또는 을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등은 저기 있는 제3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약 당사자한테 주어지는 권리다. 법령의 당사자. 그러니까 해제권, 취소권, 해지권 등은 값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할 수 있다? 값 또는 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효과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행사했을 때 원상회복해야 된다든가 청산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관계, 이런 관계도 역시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됩니다.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3자가 설령 수령했다,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원상회복 의무라든지 청산 의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누가? 계약 당사자한테 귀속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제3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3자한테 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챙겨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행사했을 때 효과 역시 계약 당사자에게
그 내용이 적용된다. 이렇게요. 그 외에요. 이게 요약자와 나약자의 관계에서는 뭐예요? 이 계약 내용대로 이루어주면 돼요. 요약자는 나약자한테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나약자는 요약자에 대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말이죠. 이 매매계약이 쌍무계약이니까 갑의 소유권 이전과 병에게 대금 지급하는 것은 동시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나약자는요. 여기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하더라도 요약자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급부 이행 행위, 자기 요약자의 채무 이행을 하지 않는 한 병의 제3자 수익자의 이행 청구에 대해서도 동시행 항변권을 의리 행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래요. 수익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는 대금받을 권리는 매매 계약에서 나온,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나온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나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대항력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해서도, 즉 수익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내용이 요약자와 나약자의 사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이때 저기는 제3자 수익자는요, 이게는 해제 취소 시 보호되는 제3자는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해제했거나 취소할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있어요. 예컨대 취소는 착오에 의한 취소나 사회강박에 의한 취소일 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설령 병이 선의일지라도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을이 갑이 을을 속였다. 그래서 을이 이 매매를 취소해버리면 병이 아무리 선이라도 대금을 지급하시오 하면 거절해버려 되죠. 이 대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닙니다. 해제도 마찬가지. 매매계약을 해제해버렸을 때 이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둡니다. 이렇게 제3자 수익자는 해제나 취소의 경우에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 취소에 있어서의 제3자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했네요. 자, 이렇게 했어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상의 결련상에서 동시행 항변권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존속상의 결련상에서의 위험 부담의 문제, 이걸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과가 제3자에게 귀속되도록 당사자끼리 합의로 특약을 붙인 거죠. 이러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의 지위를 잘 정리해 두십시다. 수익자의 지위, 제3자의 지위요. 수익의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형성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익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이러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것이죠. 다만 해제권, 취소권은 제3자가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해제 취소에서 제 선의 제3자, 보호되는 제3자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요약자와 나약자 사이의 지위는 어떻게 해요? 그 계약 내용대로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대로 요약자와 나약자는 서로 간에 당사자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 의무 관계가, 즉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 내용을 주장하면 되겠죠. 물론 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을 취소한다는 이 권리는 당연히 요약자, 나약자의 권리니까 요약자, 나약자가 그러한 사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는 할 수 없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유효하게 선입된 계약, 완벽히 유효하게 선입된 계약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아래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는 걸로 만드는 해제, 장례적으로 그 계약을 없애버리는 해제와 해지 제도를 다음 시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도 역시 중요하니까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